안녕하세요, 김책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과학동화 최초 공개 참매미 땅속에선 오형제라는 내용인데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바로입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일단은 광고가 나와 있고 참매비의 은밀한 땅속 생활인데요. 자, 이것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몇 년을 땅속에서 살다가 드디어 땅 위로 올라와 참매미 성충이 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이 친구가.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맴매 물며 여름을 대표하는 매미가 사실 과학자들에게는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사실. 이는 성충일 때 나무 높은 곳에서 지내고 약충일 때는 땅속에서 지내는 탓에 연구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화 여자대학교 행동생태연구실 장익원 교수팀이 지구사랑탐사대 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참매미의 비밀을 푸는 논문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베일에 쌓인 참매미의 땅속 생활을 최초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참매미의 탄생인데요. 알의 운명은 온도와 습도에 달려 있다고 해요. 약 1년간 인공 산란실을 지켜오던 이화 여자대학교 배윤혁 연구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스포이드로 참매미 알 위에 물방울을 톡 떨어뜨리던 순간이었죠. 하얀 알들 속에서 점처럼 콕콕 박힌 까만 눈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곧 부화할 것 같은데 부화가 예정보다 늦어져 고민하던 차에 배윤혁 연구원의 머릿속에 일본 교토대학교 히데하루 누마타 교수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화엔 온도와 습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요. 일본의 매미연구 권위자 히데하루 누마타 교수님이 2017년 매미의 인공 산란과 부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을 찾은 이화여대 연구팀에게 전한 말이었죠. 배 연구원이 알에 물방울을 터트려 스킬을 더한 뒤 할 수 있는 건 기다림 뿐이었습니다. 1시간에 한 번꼴로 알을 들여다보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는데요. 일주일 뒤 배 연구원은 알에서 참매미 약충이 깨어나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1mm에 불과한 매미 약충이 알에서 꼬물꼬물 나오고 있었어요. 배 연구원은 5년이 걸린 이번 연구에서 부화의 순간을 가장 감격적인 순간으로 뽑았다고 해요. 넘기시면 여기 이달의 과학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888년 8월 5일 베르타 벤츠 첫 자동차 여행을 하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1888년 8월 5일 아침 독일 여성 베르타 벤츠는 두 아들 오이겐 벤츠, 리아르트 벤츠와 함께 자신이 사는 만하임에서 부모님이 계시는 포르츠하임을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특별해 보일 것 없었던 이 여행은 사실 사상 최초의 장거리 자동차 여행이었습니다. 베르타 벤츠의 남편은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 발명가 중 한 명인 카를 벤츠로 1886년 특허를 받았습니다. 베르타 벤츠는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며 남편을 적극 도왔지만 자동차는 특이한 발명품 이상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이칠 위기였는데요. 보다 못한 베르타 벤츠가 자동차 여행으로 사람들에게 자동차의 잠재력을 선보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 몰래 새벽에 자동차를 끌고 나와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마나임에서 폴츠하임까지의 거리는 약 106km. 지금이라면 2시간이 걸리지 않겠지만 사상 최초의 자동차 여행은 무려 12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 우선 벤츠 가족이 몰았던 모델 3의 최고 승력은 시속 20km였습니다. 거기다 자동차의 힘이 약해 경사로에서는 뒤에서 자동차를 밀려야 했는데요. 고장이 난 자동차를 고치는 것도 베르타 벤츠의 몫이었습니다. 과열된 엔진은 물을 기름화 시켰고 연료 파이프가 막히면 모자핀으로
쑤셔 뚫었습니다. 나무 브레이크가 부서지자 신발 수성공에게 부탁해 가죽을 덧대었죠. 연료가 떨어졌을 땐 근처 약국에서 연료를 사서 보충했습니다. 그들이 연료를 산 소도시 비스로흐의 약국은 세계 최초의 주유소가 되었죠. 베르타 벤츠의 자동차 여행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자동차가 널리 퍼지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카를 벤츠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말썽을 일으킨 자동차 설비를 고칠 수 있었죠. 베르타 벤츠가 달렸던 길은 베르타 벤츠 메모리얼 루트라고 불리며 지금도 남아있다고 해요. 또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재밌는 광만화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수질지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플라즈마가 뭔지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즈마는 일단은 우리 주변 물질은 대부분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 중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체에 에너지를 가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에 에너지를 가하면 기체가 되죠. 그렇다면 기체 상태의 물질에 계속 에너지를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하나의 원자핵과 그것을 둘러싼 전자로 이루어지는데요. 기체를 아주 뜨겁게 가열하거나 강한 압력을 주면 원자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던 전자와 원자핵의 인력이 버티지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플라즈마인데요. 플라즈마는 일상에서도 매일 보입니다. 쉴 틈 없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태양 표면이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태양뿐만 아니라 번개, 오로라 같은 자연 현상이나 형광등, 길거리 간판에 네온사인과 같은 제품들도 모두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이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태양에서는 약 1500만 도씨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만 태양보다 훨씬 작은 지구에서는 1억 도씨 이상의 플라즈마가 필요합니다. 이때 바로 특별한 장치, 인공태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재미있는 광만화 나와 있고요. 시끌벅적 토론토가 나와 있습니다. 시끌벅적 토론토의 내용이 저번에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잠시만요. 137이니까 네, 여기입니다. 자, 일단은 시끌벅적 토론토의 실시간 위치공유 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앱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에 언제까지 있었는지 부모님이 알 수 있다면 걱정하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학원에 갔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실시간 위치 공유 앱이 없다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부모님은 더욱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가족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게 설정한다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앱을 악용해 범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단점보다 제 정보를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앱을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제 핸드폰을 건드리게 된다면 순식간에 제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겠죠.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이 앱을 사용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경로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데 이 앱을 사용하면 더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게 쉽지 않을까요? 한 앱을 사용하려다가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앱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보시면 자, 선물이 와르르 부분과 스마트 스쿨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 스마트 스쿨에서는 야구공은 어떻게 만들까? 공장에 가봤다. 와, 떴다. 산불 난 곳에 씨앗 뿌리는 산타도. 이게 무엇이냐면 강아지가 산에서 뛰어놀면서 강아지한테서 나무에 씨앗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산불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누리호자는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는 그런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마녀 엘리의 과학용어. 자, 이번에는 화분 매개자와 VR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어린이 과학동화 최초 공개 참매매 땅속에선 오영재 8월호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자, 오늘 방송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